아빠 이거 받아요. 미안하다. 아빠는 이걸 받을 수 없어. 아빠 제발요, 이거 받아요. 새벽 4시 서울 외곽 골목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맨발로 노인을 쫓아왔어요. 손에 두툼한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노인의 점퍼 주머니에 봉투를 억지로 밀어 넣었어요. 노인이 봉투를 빼내려 했지만 여자가 노인의 손을 세게 눌렀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골목을 빠져나온 노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 사이로 쪽지 한 장. 아빠, 사랑해. 노인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난 애비도 아니야. 700억 재산을 가진 태원그룹 회장 강태원이었습니다. 700억 회장이 왜 새벽 골목에서 울부짖었을까요? 10년 전 내쫓은 막내딸은 왜 전 재산을 아버지에게 건넸을까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의 길에 함께 걸어와 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 그 자리에도 따뜻한 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10년 전 태원그룹 본가 거실. 25살 막내딸 강수아가 젊은 남자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차림의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70대 초반의 강태원 회장에게 인사를 했죠. 강태원이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직장이 어디라고?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3천만 원 정도. 강태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아가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우리 결혼하고 싶다고 진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강태원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한다고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울먹이며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강태원이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고 정신 차리라고 고함쳤습니다. 수아가 그럼 아버지가 원하는 건 재벌 2세랑 결혼하는 거냐고 자기는 그런 삶 원하지 않는다고 되받아쳤어요. 강태원이 그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럼 넌 내 딸 아니다. 당장 나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어요. 남자가 미안하다며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강태원은 그날 이후 가족 사진에서 수아를 오려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어요. 10년 후 현재 태원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강태원이 혼자 앉아 오려진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강현우였어요. 강태원이 전화를 받았지만 아들은 안부 대신 신규 사업 예산 50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재무팀에 연락하겠다고 대답하자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뚜뚜뚜. 강태원이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자식들이 먼저 건 전화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도 전부 돈 관련이었어요. 며칠 후 강태원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MRI와 인지기능 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들었어요.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가 보인다고 치매 초기 단계라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강태원이 본가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장남 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장남 강민준이 놀란 척하며 큰일이라고 당분간 회사 일 줄이고 쉬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강태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우의 펜트하우스였어요.
장남 강현우는 동생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 치매 초기래. 진짜? 그럼 이번이 기회야. 회사 넘겨받을 타이밍이야. 강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형, 그래도 아버지가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아버지 상태 보면 이제 경영 못하셔. 알았어, 형. 전화를 끄는 강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원은 회장실 옆방에서 그 통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김성우 변호사가 준비해준 녹음 장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 자식들이 이럴 수가 라는 중얼거림이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원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고, 끝까지 봐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원은 30년 지기 친구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짰습니다. 진짜 치매 초기인 건 맞지만 악화 속도를 빠르게 연출하겠다고, 나중에 정말 심해졌을 때 누가 자기를 돌봐줄지 지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김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하시겠냐고 물었지만 강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한다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머리를 맞대고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실수를 연출할지, 가족회의는 언제 소집할지, 증거는 어떻게 모을지 하나하나 정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연극을 벌이시겠습니까? 일주일 후부터 강태원은 회사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같은 안건을 2번 꺼내며 아까 이 얘기했던가 하고 물었고 직원 이름을 일부러 틀리게 불렀어요. 비서실장 김 과장이 찾던 서류를 건네주자 아 그랬나 깜빡했다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직원들이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다고,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다고, 혹시 치매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2주 후 강태원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본가 거실에 장남 강현우, 차남 강태수, 며느리 윤지영이 모였습니다. 강태원이 검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가 보인다고, 치매 초기 단계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강태원이 중요한 건 자기가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아들들이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강현우가 강태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강태원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김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단계 완료. 반응 관찰 시작. 그날 밤 장남 강현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축배가 올랐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이 샴페인을 따르며 이제 회사는 당신 거라고 웃었고 강현우는 아직 아니라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장남 강현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요 임원 5명을 하나씩 만나 승진을 미끼로 포섭했어요. 재무이사 박상무에게는 부사장 자리를, 기획실장에게는 전무 승진을, 영업본부장에게는 해외법인장 자리를 약속하며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김성우 변호사가 준비한 사람들이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요. 한편 차남 강태수도 법무법인을 찾아가 후견인 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장남이 먼저 움직이면 불리하다고, 회장님의 의사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남 강태수가 아버지 집을 찾아와 형이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강태원이 그럼 넌 후견인 하고 싶지 않냐고 물었고, 차남 강태수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자기가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원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알았다. 생각해보마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차남 강태수가 나간 후 강태원은 변호사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어 민석이도 똑같구나 라고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강태원의 연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회사 복도를 걷다가 멈춰서서 여기가 어디였지 하며 두리번거렸고, 비서실장이 급히 부축해서 회장실로 모셨어요. 그 장면을 본 직원들이 회장님이 회사 건물 안에서 길을 잃으셨다고, 이제 정말 심각한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임원들에게까지 퍼졌어요. 장남 강현우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강현우는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피후견인의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 및 회사 경영 공백 방지라는 이유를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장남 강현우는 회장 허락 없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미리 포섭해둔 5명의 핵심 임원들이 강현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복도에서 직원들이 이제 회사는 장남 강현우 상무가 운영한다고, 회장님 도장도 없이 결정됐다고 수군거렸어요. 오후 2시 강태원이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녁에 현우를 집으로 오라고 전하라는 지시만 내렸죠. 며칠 후 장남 강현우는 더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재무부 기획실, 인사부의 부서장 3명을 모두 자기 측근으로 교체하는 긴급 인사 발령을 강태원의 결재 없이 정결 처리했어요.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회사를 키워온 회장님의 도장 하나 없이 상무가 혼자서 핵심 라인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날 오후 강태원이 급하게 본사로 달려와 비서실 문을 벌컥 열며 현우를 당장 부르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장남 강현우가 태연한 표정으로 비서실에 들어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강태원의 목소리가 비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사 경영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당장 취소해. 이미 발령났습니다. 내 이놈이. 강태원이 강현우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심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현기증이 났죠. 강태원이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고 비서들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건강 챙기셔야죠. 장남 강현우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비서들이 강태원을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장남 강현우는 비서실을 나서며 복도에 모인 임원들에게 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니 이제 정말 물러나셔야 할 것 같다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무님 말씀이 맞다고, 회사를 위해서라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수군거렸죠. 그날 저녁 강태원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김성우 변호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강태원의 어깨가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성우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지만 강태원은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봐야 한다고, 이제 진짜 민낯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강태원은 서재에서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장남 강현우가 임원들에게 승진을 약속한 녹음 파일, 무단 인사 발령 서류,
후견인 신청서 사본이 빼곡했어요. 서류를 보던 강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식의 배신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막내딸 수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강태원이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호야, 수아 좀 찾아줘. 수아 씨요? 10년 전 절연하신? 내 잘못이었어. 현우랑 태수는 날 버릴 생각만 하더라. 이제 남은 건 수아밖에 없어. 제발 찾아줘. 김성우가 알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태원이 전화를 끊고 오려진 가족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수아가 있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차남 강태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이 회사를 장악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조급해졌어요. 어느 날 강태수는 형과는 다른 법무법인을 찾아가 후견인 제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장남이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불리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유일한 방법은 회장님이 직접 차남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뿐이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며칠 후 회사 복도에서 두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형, 요즘 바쁘시네. 강민석이 비꼬듯 말을 던졌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인사 조정도 마음대로 하고 필요한 조치였어. 형 혼자 다 해먹으려고? 넌 능력이 안 되니까. 장남 강현우가 냉정하게 내뱉고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차남 강태수가 주먹을 꽉 쥐고 형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회의 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충돌했고 임원들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며 회의실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밤 차남 강태수가 아버지 집을 찾아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형이 무단으로 처리한 인사 내역, 임원 포섭 증거, 예산 전용 기록이 빼곡한 서류였어요. 형을 견제해야 한다며 서류를 펼쳐 보였지만 강태원은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냐고, 넌 형이랑 다르냐고, 너도 후견인 되고 싶어서 안달이 잤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차남 강태수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자 나가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강태수가 서류를 챙겨나간 후 혼자 남은 강태원이 소파에 주저앉아 두 아들 모두 권력만 원했다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김성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수아는 찾았냐고, 빨리 찾아달라고, 제발이라고 애원했어요. 김성호 변호사는 사설 조사원을 동원해 수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결혼 당시 주소지부터 추적해 남편 직장, 병원 기록, 이사 경로를 샅샅이 뒤졌어요. 2주 후 조사원으로부터 서울 외곽 재개발 지역 달동네에서 수아로 추정되는 여성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우가 급히 강태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아를 찾았다고 알렸지만 목소리가 무거워지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직접 가보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태원은 혼자 차를 몰아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며 몇 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옮기기를 반복했어요. 허름한 빌라 반지하에 도착한 강태원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문 앞에 섰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골목 어기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녁 6시쯤 골목 끝에서 마트박스를 양손에 든 채 절뚝거리며 올라오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야위어서 뼈만 남은 몸, 핏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의 수아였습니다. 강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수아가 박스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다가 전봇대 뒤 어둠 속 낡은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신던 것과 똑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구부정한 등과 흰 머리의 노인을 확인한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빠. 강태원이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려 도망치듯 걸어갔지만 수아가 박스를 내팽개치고 뛰어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맞지? 나야, 수아야. 강태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10년 만에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아야. 아빠, 날이 아빠 손 추워요. 얼었잖아. 어서 괜찮아, 들어가요. 딸 울지 마. 수아가 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버지 손을 아빠 두 손이 손으로 얼었잖아. 감싸며 괜찮아, 호하고 딸 울지 마. 입김을 나야, 불어넣고는 반지하 계단 아래로 아빠 손이 이끌었어요. 얼었잖아. 좁은 방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수아에게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쪽 구석에 6살쯤 된 남자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수아가 할아버지라고 인사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낯선 노인을 보고 엄마 등 뒤로 숨었어요. 강태원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핀 벽, 수북이 쌓인 약봉지들, 그리고 벽에 걸린 젊은 남자의 영정 사진. 10년 전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강태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갔어? 강태원이 소리쳤어요. 왜 너 혼자 이렇게 살고 있어? 그놈은 어딨냐고. 수아가 고개를 떨구며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뭐? 강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지훈이가 3살 때였다고 말했어요. 파란불이었는데 신호를 못 본 차가 갑자기 달려왔고 지훈이가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고요. 남편이 뛰어들어 지훈이를 밀어냈는데 본인이 대신 차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살았는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다고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딱 한 번 눈을 떴어요. 지훈이 이름 부르면서 우리 아들 괜찮냐고. 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수아야, 아버지한테 가. 끝까지 지켜준다 했는데 먼저 가서 미안해. 수아 혼자 두고 가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강태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아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이 꼴로 어떻게 찾아가요? 아버지가 딱 쳐다보시면서 그것 봐라. 내 말 안 들으니까 고생하지? 그런 눈빛으로 보실까봐 무서웠어요. 전 그 사람 만난 거 후회 안 해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태원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을 짚어야 했어요. 그 좋은 사위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생각했다고, 딸을 아버지에게 보내려 했다고요. 근데 자기는 뭘 했습니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수아가 아버지를 방바닥에 앉히고 밥 먹었냐고 물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김치 반포기와 고등어 한 토막을 꺼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차려진 밥상에 수아가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 아버지 그릇에 수북하게 담고 고등어살까지 발라서 올려주며 많이 드시라고 했어요. 강태원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지만 수아가 걱정스럽게 쳐다보자 맛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키고 억지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죠. 깊어 좁은 방에 이불이 깔렸고 강태원이 벽 쪽에 누웠고 그 옆에 수아와 지훈이가 나란히 누웠어요. 불을 끄자 한참 후 지훈이가 잠든 소리가 들렸고 그때 수아가 이불을 꽉 물고 소리 없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강태원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지만
손을 뻗어 딸의 등을 두드려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새벽 4시 강태원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잠든 수아와 지훈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단화를 집어들 때 문틈에 끼워진 종이들이 보였어요. 퇴거 명령 예고장, 이번 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그 아래로 전기요금 독촉장, 가스비 연체 통보, 병원비 청구서가 수북했습니다. 강태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죠. 뒤에서 아빠 하는 외침이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맨발로 뛰어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어디 가냐고, 왜 말도 없이 가냐고 물었고, 강태원은 내가 있으면 집만 된다고, 난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수아가 아버지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 두툼한 흰 봉투를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강태원이 봉투를 빼내려 했지만 수아가 아버지 손을 세게 눌렀어요. 그동안 모은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딸이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아빠. 강태원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못 받는다고 했지만 수아는 10년 동안 아빠 보고 싶었다고 원망도 했고 밤마다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빠라고 내 아빠 한 사람뿐이라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아가 봉투 안에 쪽지도 넣어뒀으니 나중에 읽으라고 말하고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알았어, 수아야, 고맙다. 강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딸의 손을 놓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멈춰선 강태원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구겨진 지폐들 사이에 접힌 쪽지가 끼어 있었어요. 아빠, 내가 못난 딸이라 미안해. 그때 아빠 말 안 듣고 나가서 고생만 해서 미안해.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아들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빠는 아프지 마. 사랑해. 강태원의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서 힘이 풀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으엉 하는 신음과 함께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내가 짐승이다. 내가 애비도 아니다. 그 좋은 사람을 쫓아냈어. 미안해, 수아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지나가던 새벽 인력시장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지만 강태원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김성우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김성우가 눈물을 훔치며 강태원 앞에 섰고 강태원이 충혈된 눈으로 김성우를 올려다보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차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원이 차에 올라타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연극 끝내라고 변호사 김성우에게 지시했어요. 주머니에서 수아가 준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하고 민석이 본사 회의실로 부르라고 그동안 녹화한 거 다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변호사 김성호가 백미러로 강태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아까까지 통곡하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서운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태원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장남 강민준과 차남 강민석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옆 동생에게 아버지가 왜 갑자기 회의를 소집했냐고 회사 매각 얘기 아니냐고 속삭였고 태수가 어차피 치매 심해지셨으니 이제 정리하시려는 거 아니겠냐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두 사람이 킬킬거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태원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현우가 눈을 크게 뜨며
아버지 치매 심하신 거 아니었냐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강태원은 대답 없이 상석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짓 하나로 김성호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변호사 김성호가 리모컨을 눌러 회의실 정면 대형 화면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현우가 한 달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재무이사에게 부사장 자리를 약속하며 포섭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고, 이어서 기획실장과 인사이사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는 녹음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영상으로 현우가 회장 허락 없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자신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장면과 무단 인사 정결 처리 서류 화면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리며 현우를 쳐다봤어요. 현우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강태원이 단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닥쳐. 현우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강태원이 김성호에게 손짓하자 김성호가 상속 포기 및 절연 각서라는 제목이 적힌 서류 뭉치 2개를 현우와 태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원이 차갑게 서명하라고 말했어요. 태수가 울먹이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지만 강태원은 내 돈은 단 1원도 너희에게 안 간다고 너희 힘으로 살아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현우와 태수의 팔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는 2사람을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회의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태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딸 데리러 가야지. 하지만 장남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쫓겨난 그날 저녁 현우는 자기 편 임원 5명을 긴급 소집해 회장님 상태가 심각하다고,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신다고 법원에 정식으로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결국 현우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현우는 법원에 회장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첨부하고 회사로 돌아와 또다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이번에는 강태원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태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현우가 오늘은 회사 경영권 이양권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강태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이 회의를 소집했나? 저입니다. 내 허락 받았나? 긴급 사안이라 정결했습니다. 나는 아직 회장이야. 강태원이 소리쳤어요. 회장님, 제 말씀 좀 들으십시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제 물러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저는 장남으로서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권력이잖아.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어요. 이 자식이. 강태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던 순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어요. 으윽 하는 신음과 함께 강태원이 쓰러졌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회장님을 외쳤지만 현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구급차를 부르라고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강태원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김성호 변호사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나온 의사가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장남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김성우가 현우를 노려보며 이제 그만하라고, 회장님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현우는 그러니까 더 빨리 물러나셔야 한다고 냉정하게 대답하며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현우는 침대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강태원을 내려다보며 경영권 이양 동의서라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강태원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편히 쉬세요. 회사는 제가 합니다. 현우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강태원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김성우가 급히 병실로 들어와 수아 씨한테 연락했다고, 내일 아침에 오신다고 알렸습니다. 강태원의 눈이 커졌고 수아가 온다는 말에 눈을 감으며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어요. 다음 날 아침 11시 병원 복도에서 수아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간밤에 김성우 변호사한테 전화를 받고 지훈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급히 달려온 거예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수아가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하고 부르는 수아에게 강태원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수아야 왔구나. 수아가 아버지 손을 꽉 잡고 괜찮냐고 물었고 강태원은 너 보니까 괜찮다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현우와 태수가 들어왔어요. 두 형제는 수아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수아가 아버지 침대 옆에 서서 두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들이 아빠한테 뭐 하는 거예요? 현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회사 경영 못하시니까 우리가 맞는 거야.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치매라고? 그런데 오빠들은? 아빠 걱정은 안 하고 회사 얘기만 해요? 태수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셔야지. 수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오빠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아프다는데 오빠들 눈엔 회사밖에 안 보여요? 한 번이라도 아버지 걱정했어요? 태수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수아야, 넌 사업을 몰라서 그래. 현우의 목소리는 더 차가웠어요. 회사가 더 중요해. 수아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 순간 침대에서 강태원이 벌떡 일어나 산소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졌어요. 두 아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태원이 두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치매 초기는 진짜야. 근데 심한 건 다 연기였어. 나중에 내가 정말 너희도 못 알아보게 됐을 때 누가 날 돌봐줄지 보고 싶었어. 근데 너희는 회사 빼앗을 생각만 했잖아. 이번이 기회다. 그랬잖아.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김성우 변호사와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2명이 현우 앞에, 2명이 태수 앞에 섰어요. 강현우 씨, 강태수 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현우가 뒷걸음질 쳤고 태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강태원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라. 둘 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경찰들이 현우와 태수의 팔을 잡고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두 형제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원이 침대에 앉아 수아를 바라봤어요. 딸의 야윈 얼굴, 거친 손, 핏기 없는 입술.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해. 10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강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수아가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목숨까지 바쳐서 내 손자랑 내 딸을 지킨 사람인데, 내가 쫓아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수아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 아빠 말 안 들어서 미안해요. 10년 동안 연락 안 해서. 아니야, 수아야. 내 잘못 아니야. 나도 매일 내 생각했어. 자다가도 내 방 가보고. 강태원이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수아가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아야. 정말 사랑해.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10년의 미움도, 10년의 후회도, 10년의 그리움도 그 순간 다 녹아내렸어요. 10년의 상처가 이렇게 쉽게 아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강합니다. 며칠 후 강태원은 수아와 지훈이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강태원이 수아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내 집이야, 수아야.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가 넓은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넓은 거실에 가족 셋이 모여 앉아 수아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로 저녁을 먹었어요. 강태원이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술 떠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지훈이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다고 자랑했고 강태원이 보여달라고 손짓하자 지훈이가 그림을 펼쳤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 엄마, 지훈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강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다음 날 아침 강태원은 수아를 서재로 불렀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 재산 상속 서류였어요. 강태원이 딸의 손을 잡고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수아야, 이제 다 내 거야. 그리고 이 돈으로 좋은 일 했으면 좋겠어. 너처럼 힘든 엄마들 돕는 거.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수아는 아버지와 함께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구청, 은행을 함께 다니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강태원이 70대 후반의 몸으로 수아와 함께 뛰어다니는 동안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강태원이 지훈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강태원이 물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좋아? 네, 할아버지 제일 좋아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원이 손자를 꽉 안았어요. 1년 후 강태원 사랑 나눔 재단 개소식 날이 밝았습니다.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사무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태원이 수아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700억을 모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에게 돈만 퍼부었지만 배신만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딸은 달랐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게 살면서도 아버지가 아프다니까 울면서 병원까지 달려왔어요.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제 주머니에 넣으며 용돈이에요 하더라고요. 그 효심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재단은 그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강태원과 수아는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수아가 건넸던 그 봉투와 쪽지, 그리고
강태원이 손수 쓴 글귀. 700억보다 무거운 것은 딸의 사랑이었습니다. 강태원이 액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고맙다. 너 덕분에 아빠가 진짜 부자가 됐어. 수아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원과 수아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지훈이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강태원이 환하게 웃으며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죠. 700억 재산을 모았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던 강태원 회장. 하지만 반지하 방에서도 전 재산을 아버지에게 내민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